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컴퓨터 알고리즘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주차에는 먼저 2장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언이 하나는 있는데요. 네,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갑자기 착상하는 일이 자주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상하기까지 오랫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생각한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갑자기 답을 착상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인데요. 평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의 학습 목표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점근적 표기법을 이해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하는 내용들은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학적인 내용들도 있고,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얼마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음, 알고리즘을 보고 대략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가진다 정도만 유추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실질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그 성능을 정확하게 수학으로 증명을 해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가진다, 그리고 각각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 알고리즘들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지를 알고 거기 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즉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한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입력과 출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은 정의된 입력으로부터 정의된 출력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술해 나가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주면 그 두 개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입력값으로는 숫자 두 개, 그리고 아웃값으로는 숫자 하나, 평균값이 되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은 이 두 개를 입력받아서 얘를 출력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두 수를 더하고 두 수를 더한 값을 나누기 2를 하고 그 값을 출력하는, 이러한 것이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출력의 한번 예를 살펴보면요, 문제는 100명의 학생의 시험 점수의 최대값을 찾으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입력값은 100명의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입력값으로 들어오고, 출력값은 100개의 시험 점수들 중에서 최대값이 출력값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의된 입력값과 출력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요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알고리즘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특정한 문제를 위한 알고리즘을 습득하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경우엔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혹은 일반적으로는 풀 수 없지만 이 알고리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있고 회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할 때, 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학습한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잘게 쪼개서 문제의 입력과 출력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문제들을 잘게 어떻게 쪼개서 해결할 수 없을지를 잘 고민을 하고, 이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다른 전공자들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물론 공대 출신들이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많이 갖추고 있기는 한데, 특히나 컴퓨터와 관련된 분들이 이런 능력들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아마도 대부분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적 추상화의 레벨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적 추상화는 intellectual abstraction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추상화를 통해서, 네, 공통 분모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추려내고 그거에 어떤 솔루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화하는, 즉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제네릭을 통해서 추상화를 한 다음에 이 제네릭을 일반화해서 사용을 하듯이 그런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든 개발을 하든 정신적인 여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 알고리즘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바람직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네, 바람직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명확해야 돼요. 네. 명확하지 않은 알고리즘들은, 즉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어떠한 일을 시킬 때 명확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응시장에 가서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주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다시 할 거예요. 네. 참이슬인지, 뭐 참인지, 뭐 두껍인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즉 명확한 어떠한 주문을 낼 때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도 명확해야지만 사람들이, 네,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고 명료한, 간명하도록, 네,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나친 기호적 표현은 오히려 명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기호적인 표현들은 상당히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명확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뭐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바꾸는데 반드시 수압이라고 쓰지 않고 두 변수의 값을 바꾼다라고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적이어야 된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잘 사용되지 않는, 바람직하지는 않는 알고리즘이겠죠. 어떤 A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네, 1번 알고리즘은 100시간이 걸려요. 2번 알고리즘은 1000시간이 걸려. 근데 3번 알고리즘은 5분이 걸려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알고리즘일까요? 세 가지 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알고리즘이 가장 바람직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지라도 시간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보통 알고리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n이라고 봤을 때 이 n에 비례하는 형태로, 네, 로그 n이라든가 아니면 n, 아니면 n 로그 n, 혹은 n의 제곱, n의 3승, 2의 n승과 같은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n이나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나름 리니어하게 평화, 가 일관되게 100개면 100초, 5개면 5초, 뭐 1000개면 1000초,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n로그에는 n의 자승보다는 훨씬 더 빠르지만 n보다는 조금 느린 정도, 그 중간 정도 단계의 것을 n로그 n이라고 많이 선언을 하고요. n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2개일 땐 2초, 5개일 땐 25초, 10개일 때는 100초,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경우, 네, n의 제하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야기할 때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의 범주를 nlog n 이하의 것들을 주로 네, 나름대로 쓸만한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들 중에는 일부 n의 제곱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기 힘들다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행성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거나 외계인이 있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은 뭐 2의 n승에 해당하는 복잡도를 가지는, 2의 n승에 해당하는 수행 시간을 가지는 알고리즘들이 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nlog n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고리즘이 하나는 n만큼 5의 5 곱하기 n 세컨드니까 5의 n이죠. 5n, 죄송합니다. 5n.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n의 제곱 5분의 1 곱하기 n의 제곱. 그러면 뭐 n이 1일 때는 얘는 5고 얘도 5고 동일하고, n이 2일 때는 10이고 얘는 4에 죄송합니다. 아까 잘못했네. n이 1일 때는 네, 5분의 1이죠. 네, 2일 때는 10이고 2일 때는 4, 5분의 4고 5일 때는 얘는 25, 얘는 25에 5, 10일 때는 얘는 100에 10일 때는 50, 얘는 10일 때는 100에 5분의 1이니까 20. 그러면 25일 때부터 n이 25일 때는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얘가 더 커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 이하일 때는 얘가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제곱이. 네. 뭐 요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특정 임계 영역을 지나갔을 때에는 네, 더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무한대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이냐를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 ON의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1인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1인 거죠. 상수죠. 로그 n인 경우에는 3, 10, 100, 1000만 이렇게 해서 10씩 곱해 나갔을 때 3, 6, 9, 13, 16, 19의 형태로 가고, n일 때에는 똑같이 숫자와 똑같이 가서 10, 10의 제곱, 10의 3승, 10의 4승, 10의 5승, 10의 6승 이렇게 되겠죠. n 로그 n일 때에는 이런 형식이 되고, 그러면 n의 제곱부터 보시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1000일 때 얘는 무려 100만입니다. 그렇죠? n의 3승일 때는 10억이고요. 네. 2의 n승은 거의 뭐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요 적정 수준 이내의 알고리즘들, 진짜 못해도 요 수준 이내의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개발하는 알고리즘들은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좌우하는 기준은 우리가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 뭐 for loop를 보고 for loop의 반복 횟수가 몇 번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숫자 이내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면 괜찮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혹은 특정 어떤 특정 명령어가 수행되는 횟수가 몇 번인지, 예를 들어서 포문은 쓰지 않았지만 이 함수가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는 경우에 그 함수의 문장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혹은 함수가 몇 번 호출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경우의 예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1이라는 함수는 배열과 n의 값을 입력받아서 n 위치에 있는, 즉
전체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n으로 받고 이 배열의 n개의 절반 가운데 있는 중위값의 원소를 리턴해 주는 애입니다. 자, 요 기호는 플로어 함수예요. 한국말로 네, 바닥 함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림. 네. 그래서 n이 10일 때 2분의 5는 2분의 10은 5가 되죠. 그러면 5는 네, 버려도 5가 돼서 A에 5를 리턴하게 되죠. 만약에 얘가 9라면 9 나누기 2 하면 4.5. 그럼 버리게 되면 4가 되죠. 그래서 A에 4번 인덱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네.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한 번 실행되죠.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얘는 n에 상관없이 이 함수 f는 n은 1이죠. 처리 속도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f는 네, 샘플 1이죠. 네. 샘플 2입니다. 이번엔 배열을 받고 배열의 원소의 개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썸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네, i는 1부터 n까지 썸에다가 각각의 원소를 저장합니다. 그러면 0부터 n-1까지의 인덱스를 모두 순회하면서 읽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따라서 요 문장이 총 n번 수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 포문에서 여기에서도 뭐 i 라는 연산이 수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총 2개의 문장이니까 2n 하나 둘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포문이 2개죠. 그러면 너무나 쉽겠죠. 이제 그럼 이 문장이 있으니까 얘는 n의 제곱이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제. 포문이 2개 있고 네, 여기서 보면 A의 1부터 n까지 임의의 2분의 n개를 뽑을 때 이들 중에 최대값. 그러면 얘는 요 안에 죄송합니다. 요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2분의 1 n이죠. 그렇죠? 2분의 1을 하고 요 두 개는 n의 제곱이죠. 따라서 n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n은 2분의 1 n의 3승이 되니까 n의 3승만큼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슈도 코드를 보고 우리가 포문의 반복 횟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5번째 예제. 네. 마찬가지로 썸에다가 2개 항목 그냥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1이고 따라서 요 포문을 봤을 때 n의 제곱이 되죠. 얘는 1부터 n-1이니까 n-1 곱하기 얘는 i 플러스 1이니까 요거보다는 작지만 어찌됐건 n 마이너스 뭐 1, 2, 3, 4, 5, 6, 7, 8, 9 해서 줄어들기는 하지만 역시 얘도 n에 비례하는 그러한 반복 횟수를 가지고 얘는 1이었죠. 얘는 따라서 얘도 2n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n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 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n은 숫자가 무한대로 가면 네, 거의 의미 없는 값으로 가게 되겠죠. 제곱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지니까. 그래서 n의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증명 단계에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거고요. 사실 이 증명 단계를 배우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핵심만 학습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세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n이 1일 때는 1, n이 2일 때는 n 곱하기 n-1이죠. 즉 n이 5일 때는 5 곱하기 팩토리얼 4고, 얘는 다시 4 곱하기 3이고, 계속 가면은 총 5번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이다. 물론 이 리커시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스택에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푸시하고 팝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오버헤드도 이 n에 비례하는 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기적인 자기 호출이라고 불리는 재기적인 리컬시브 혹은 리컬전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죠. 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귀납적 사고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안에 크기만 다를 뿐 성격이 똑같은 작은 문제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죠. 즉 4 팩토리얼보다 작긴 하지만 3 팩토리얼이 똑같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즉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재기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 혹은 a의 n은 an-1 플러스 2다. 즉 2씩 증가하는 수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화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얘는 n만큼 비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병합정렬 혹은 합병정렬이라고 부르는 애인데요. 얘는 나중에 이제 정렬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요 병합정렬을 재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지소트는 배열과 P와 R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지점이죠. 그래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받아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가지고 중간 지점을 Q로 나눈 다음에 A의 배열에서 P와 시작 지점에서부터 중간 부분까지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하고, 다시 중간 다음부터 끝까지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즉 두 번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결과를 다시 머지하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머지는 두 개의 배열을 하나씩 합치기 때문에 이 머지는 n만큼 소요가 될 거고요. 따라서 얘는 n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다시 반씩 계속 줄어들면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기가 있구나, 2분의 1씩 계속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재기적인 호출이고 1번과 4번은 재기적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오버헤드, 즉 재기로 한 것을 다시 합치거나 나누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재기에 필요한 오버헤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리즘들이 적용 가능한 예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카카오 내비가 됐던 티맵이 됐던. 그러면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까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여기에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겠죠. 물론 게임에서도 여러분들이 3시에 있는 유닛이 5시에 있는 유닛을 가기 위해서 지도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빠르게 여기를 갈 수 있을까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각각의 캐릭터들이 그 알고리즘을 가동해서 이 해당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차량을 라우팅한다거나 자동차 신호등, 도로상에 있는 신호등에도 알고리즘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은행이나 이런 데 갔을 때에도 번호표 뽑는 데에도 알고리즘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놈 프로젝트 혹은 지놈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데에도 뭐 유전자를 매칭하고 개통도를 만들고 하는 것들에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저장이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억 개의 페이지들 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한 그 단어를 하나하나 다 매칭시키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이 방대한 자료에서 이 검색어를 빠르게 검색할 것인지도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죠. 물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돌리고 있는데 CPU의 자원을 어디에다 더 많이 주고 조금 줄 건지, 혹은 메모리를 어디에 얼마를 만큼 할당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리즘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나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또 반도체를 설계할 때에도 수천억 개 혹은 수백억 개의 게이트들이 어떻게 배치되어야지만 효과적일지를 판단하는 것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원을 가지고 3명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를 불릴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도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 10,000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리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면 물론 코딩을 당연히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도 알고리즘에 비추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알고리즘들을 왜 분석을 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에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알고리즘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원은 CPU의 시간도 물론 포함되고요. 메모리라든지 통신 대역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할 때 크기가 작은 문제들은 사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n의 크기가 10 미만이라고 했을 때 n이든 1이든 n의 제곱이든 n의 3승이든 기껏해야 1000 이하라는 거죠. 뭐 그래서 얼마든지 뭐 문제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n이 한 1000쯤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얘만 해도 100만이 될 테고요. 얘는 100, 100만, 1000만, 억, 10억이 되겠네요. 네. 엄청나게 숫자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크기가 충분히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작은 부분에서는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뭐 그 정도쯤이야. 근데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은 그냥 컴퓨터가 계속 그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효율적으로 알고리즘들을 만들어야 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알고리즘인가를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점근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점근적 분석, 즉 입력 크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복잡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점근적 분석, asymptotic, asymptotic 네, 아날리시스라고 부르고요. 상당히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 네, 입력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점근적 개념은 리미트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fn,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을 표현을 할 때는 네, 빅오, 빅오메가, 네, 빅시타, 네, 스몰 오메가, 네, 스몰 오, 뭐 이런 표기법들을 씁니다. 네. 그래서 빅오와 네, 리틀 오라고 하기도 하고 스몰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빅, 대문자들은 그냥 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이 있고 이 표기법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고 표기법입니다. 비고의 G의 n이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이 n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빅 O가 의미하는 바는 기껏해야 이 G의 n의 비율로 증가하는 함수다 라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비고의 n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기껏해야 n개만큼 시간이 소모돼. n에 비례하는 만큼 소모돼. 얘는 n 로그 n만큼, 얘는 n의 제곱만큼 소모해. 즉 얘가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얘가 걸리는 시간은 n의 제곱이야. n의 로그 n이야. 2의 n승이야. 이런 식으로 표함하는 거죠. 즉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만약에 얘의 예를 들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고의 gn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모든 0보다 큰 c와 네, 0보다 큰 n의 제로에 대해서 네, 어떤 n0보다 큰 n에 대해서 cgn은 fn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포함을 하는 경우에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네, fn은 네, 비고의 gn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표시를 그냥 우리는 이퀄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fn은 비고의 gn이다 라고 많이 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fn은 비고의 gn이라는 의미는 f라는 함수는 이 g라는 함수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g다 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앞에 이렇게 붙는 상수들 있죠. 이런 상수들은 상수들의 비율 차이는 일반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냥 크게 고려하지 않고 숫자가 무한대로 가면 앞에 2 곱하기 n이나 10 곱하기 n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상수항과 뒤에 뭐 플러스 1, 플러스 5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고의 n의 제곱이라는 의미는 얘도 2의 n은 얘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개수도 무시하고 n의 제곱이고요. 얘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n 로그 n은 아무리 느려도 얘보다 느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n의 3도 얘보다 느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고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즉 요런 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가급적이면 비고의 n 로그 n으로 표현하고 얘는 비고의 n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다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가 얼마나 돼요? 그러면 2m 안 돼요?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2m 안 되는 사람은 190도 2m 안 되고 180도 2m가 안 되고 170도 2m가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얘기하면 170 조금 안 돼요. 뭐 180 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비고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메가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빨라도 얘보다 빠르진 않다예요. 즉 조금 전에 키가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180이 좀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비고 표기법이라면 180 조금 넘어요 라고 표현하는 게 오메가, 빅 오메가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빅 오와 대칭적으로, 즉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빅 오와 빅 오메가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존재하는 거죠. 요 중간 어딘가에. 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바로 다음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빅시타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직관적으로는 fn은 비고의 GN이라고 하면 f는 g보다 느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리게 증가하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타는 대략 이 비율로 증가한다. 요 중간 어딘가쯤인데 요 어딘가쯤 요 대략 요 정도야 라고 표현을 할 때 쓰는 거고요. 따라서 빅시타의 GN은 빅O의 GN과 빅오메가의 GN의 교집합, 즉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로 시타가 됩니다. 네. 그래서 fn이 시타의 GN이라면 f는 g 정도로 증가한다,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오, 시타, 빅오메가, 그러면 요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미니멈 바운드, 얘가 어퍼 바운드. 그래서 빅오는 얘를 넘지 못한다, 오메가는 얘보다 아래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시타는 대략 이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스몰 오도 있어요. 스몰 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밀한 겁니다. 빅 오는 요런 거라면 스몰 오는 이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하지 않는. 그래서 엄밀히 180 좀 안 돼요, 뭐 180 이하에요가 빅 오라면 180 미만이에요가 스몰 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몰 오메가는, 네, 그러니까 빅 오메가는 180 이상이에요 라면 스몰 오메가는 180 초과예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빅 오는 네, 타이트 월 루즈 어퍼 바운드, 빅 오메가는 타이트 월 루즈 어퍼 바운드, 네, 빅 시타는 네, 타이트 바운드, 네, 빅 오는 루즈 어퍼 바운드, 네, 스몰 오메가는 루즈 로어 바운드 정도다. 네. 그래서 이하에요 빅오가 되는 거고, 미만이면 스몰 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4장에서 다시 공부를 하긴 할 테지만 정렬 알고리즘들을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택 정렬은 시타의 n의 제곱이다. 힙 정렬은 비고 n 로그 n이다. 퀵 정렬은 비고의 n의 제곱이다. 평균적으로 시타의 n 로그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앞에 시타, 비고 이런 것들 줄여서 선택 정렬의 복잡도는 n의 제곱이야. 힙 정렬의 복잡도는 n 로그 n이야. 퀵 정렬은 평균적으로 n 로그 n이야. 근데 워스트 케이스의 n의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할 때 보통 worst case와 average case와 best case 이런 것들이 있는데, best case는 가장 빠른 케이스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평균적인 케이스인 average case와 최악의 케이스, 가장 오래 걸리는 케이스인 worst case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와 평균적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데, 에버리지 케이스를 도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월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거나 검색을 하는데 복잡도, 그럼 배열 같은 경우에 비고에 n만큼 걸린다. 즉 n개가 있으면 여기서 검색하는데 n번 필요한 거죠. 네, 바이너리는 최악의 경우엔 n이지만 바이너리 서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로그 n이죠. 그래서 n보다는 더 적은 횟수가 걸리죠. 그리고 밸런스드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라도 최악의 경우는 뭐냐,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라이트 칠드런은 하나도 없고 레프트 차일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냥 선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로그 n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훨씬 뎁스가 짧죠. 얘는 2고 얘는 5니까요.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밸런스드가 요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 n이다. B트리도 워스트 케이스에도 로그 n이다. 근데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시타 1이다. 그냥 한 번만에 삽입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장을 하거나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쓰기 가장 좋은 게 해시 테이블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해시 테이블을 또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크기가 n인 배열에서 원소 찾는 것도 네, 시퀀셜 서치되어 있을 때는 n이 되겠죠. 네, 바이너리일 경우에는 로그 n이 됩니다. 배열이 정렬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네, 반씩 잘라갈 수 있으니까 바이너리 서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로그 n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2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